관계없는 연구 책임자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2시가 되어서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크숍 프로그램은 안내드린 자료 앞쪽에 있고요. 전체 워크숍은 2시부터 지금 5시까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에 있는 환영사와 간단한 저희 사업 소개 이후에 호주에서 오신 유희자연 교수님 강의, 그 다음에 톰 월리 교수님 강의를 듣고 이제 질의응답하고 디스커션을 맨 마지막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구원 원장 된 지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연구 책임자분들 처음 뵙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연구 책임자 이 워크숍에 특히 바쁘신 중에도 임상에 어떤 일정 마다하고 와주신 참여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멀리 호주와 영국에서 루이자 용 그리고 톰 월리 두 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횟수로 3년째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국민건강임상연구라는 이 사업이 그동안 제약회사나 이 민간 영역에서의 임상연구 사업과 달리 공익적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임상연구에서 특히 임상연구 자료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구축하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목적 이외에도 공익적 목적의 연구 자료의 공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제도를 함께 개발하는 것도 이 연구 사업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연구원이 현재 법으로 병원에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형태로 병원 정보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2년 전에 법이 고쳐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들어왔죠. 새로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많은 연구병원에 계신 임상연구자분들과 또 정부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선 이 사업을 현재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또 보건의료연구원이 갖고 있는 연구 지원 기능, 코디네이팅 센터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이 지원 기능을 가급적 연구 책임자분들과 이런 논의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이고 훨씬 더 생산적인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도 이번 과제의 큰 어떤 성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와 토론을 통해서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최대한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여를 하고 또 헬스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NICE라는 기관, 그리고 호주의 캐디스라는 기관, 그리고 또 카나다의 캐디스라는 기관, 그다음에 호주에서 또 갖고 있는 우리 NECA와 유사 기관들과의 협력을 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분들과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임상연구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중에도 이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원래 사진을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요. 아직 연구 책임자 분들께서 많이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사진을 행사 저희 워크숍 끝나고 맨 마지막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센터장님께서 저희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자료를 가지고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께 반갑습니다. 저희 국민건강임상연구 2차년도 협약을 한 후에 처음으로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잘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저희 2차년도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연구 책임자 선생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신 해외 연자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가 임상연구이긴 하지만 대부분 HTA 연구, 그리고 비교효과 연구, 그리고 성과 연구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서 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께 성과를 내셔야 된다는 거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기술 평가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지 임상적인 효과성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성, 삶의 질, 환자들의 선호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성과로서 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비교효과 연구 세팅과 이런 부분들을 매주할 수 있는 세팅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공익적 임상 연구로서 프로그램 솔빙, 우리 체계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RFP에도 다 담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께서 분야별로 어플라이를 하셔가지고 현재 저희가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구성한 현재 세부 과제들 구성을 조금 더 오가나이즈를 해보면 바로 이런 유형으로 현재 저희 사업에 그 전향적 임상연구 12개, 그 다음에 질병 예방 공공보건 연구가 3개, 그 다음에 나머지 근거통합 성과 연구 해서 총 33개 과제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국민이 의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관련되는 과제가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부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노인 부분, 그 다음에 산전 진단 부분, 그 다음에 기타 질환에 관련되는 부분들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병적 비만이라든가 자살과 같은 부분들을 문제를 하기 위한 이상연구, 이렇게 저희가 파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작게 진행하고 있는 근거통합 성과 연구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적정한 약물요법을 도모하기 위한 비교효과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이외에도 아직은 조금 과제수가 적습니다만 검사, 진단에 있어서의 적정성, 도모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과제가 선정되어서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1차년도에 사업 성과를 이미 내셔서 2차년도 평가를 다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다 모아보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 보고서로 결과를 내는 것 이외에도 저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향적 임상 연구에서 구축하고 있는 페이션트 리스트 자체를 공공화해서 선생님 연구가 끝나신 후에 이를 다른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 연구 성과로 직접 잡혀 있습니다. 현재 12개 전향적 임상 연구 이외에도 공공보건 연구에서 2개 연구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총 14종의 페이션 리스트가 현재 구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두 번째 해에 환자를 얼마나 모집해서 표준화된 자료로서 세팅하느냐가 저희 사업 안의 모든 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현재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에비던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게 단순한 논문이 아니라 이렇게 논문을 발간하시는 게 저희 이게 모두 다 에비던스로 쓰이는 겁니다. 이 에비던스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급여 기준에도 반영하기 때문에 저기로 보시면 2000년도에 거의 전체적으로 한 145편의 논문을 쓰시겠다라고 각 과제에서 제안을 하셨고요. 3차년도가 되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한 250편 이상의 논문이 현재 각 팀별로 모두 다 연구 과제를 제안을 하셔서 이 정도의 에비던스 산출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진료 지침 개발을 목적을 하셨던 팀들도 있으시고요. 2000년도에 6개 과제에서 진료 지침 개발을 말씀을 하셨고 3000년도에도 한 18개 정도 과제에서는 진료 지침까지 가보겠다라고 현재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폴리시, 헬스 팔러스의 디시전 메이킹에 이 사업 결과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연구피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다. 심평원과 만나서 얘기하고 학회에서도 논의를 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 정책 제공을 하기 위한 누적 건수를 2004년도에 20건, 그 다음에 3차년도에 41건 이렇게 다들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코넬링센터는 이번에도 심평원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몇 가지는 저희 연구진에 이미 포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평원 사람들하고 그 연구진하고 직접 만나서 디스커스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과제에서도 진행을 하시다가 공단이나 심평원하고 논의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심평원 급여 기준하고 관련된 과라든가 급여 결정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실제로 예방, 중재 이런 프로그램을 디벨롭 하시는 쪽에서는 소비자들이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머티리얼을 만들어내어서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성과 제고를 위해서 연구 책임자 워크숍을 할 때에는 선생님께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하시는 성과를 보시고 본인 연구에 다시 촬영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많이 참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병원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 페이션트 리스트를 구축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본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저희 코네디 센터도 지원해 주시지만 결국은 총괄 책임자의 CRC가 그 안에 있는 여러 병원들 간에 이 내용들도 표준화시키는 노력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그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표준화된 자료를 또 만드시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그 비용 효과성까지 결과를 내셔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개 주제에 적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적시하지 않았지만 급여 기준에 관련된 의사결정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스스로 비용 효과까지 가보겠다라고 하신 주제까지 합하면 저희가 총 14개, 그러니까 1차년에 33개 과제 중에 14개는 비용 효과 분석까지 하시겠다고 이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멀티디스플리나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NECA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체계적 연구찰 교육, 그 다음에 경제적 평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연구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4월달에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지방에서 병원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북 지역하고 경북 지역 두 군데는 저희가 거기 가서 그 현지에서 교육을 하는 어레인지하는 걸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연구자 고지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런 콘텐츠에서 계속 학습하고 또 연구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삶의 질증, 퀄리티 오브 라이프 매저 하시는 쪽 과제도 한 3개 과제 정도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2차년도에, 현재 1차년도에 저희가 과제 개발해가지고 선생님들 구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2차년도에는 저희가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린 것 이외에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저희가 중장기 기획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진행을 하고 같이 중장기 기획을 하고 그 내용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그 결과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학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연구자 선생님들한테도 나중에 의견을 받아서 어떤 주제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현재 첫 번째 해보니까 우리나라 임상연구의 핵심 역량은 거의 병원입니다. 그 중에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빅5 병원이 거의 다 가지고 계시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병원 중심의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조성했다면 성장기에는 그 수도권의 빅5 중심의 임상연구 역량을 어떻게 지역까지도 지원하면서 지역 시스템까지 확대하느냐.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이크로한 테크놀로지 중심의 평가를 어떻게 시스템의 성과로 가져가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확대를 하는 그런 내용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지역에 있어서 연구 역량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요.
새롭게 디벨롭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1차 의료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가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평가가 되고 근거를 산출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이루어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글로벌하게도 이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오늘 모신 두 분 선생님들하고도 많은 관련성을 가지시고 이후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선생님께 말씀드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두 번째 해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30몇 개의 과제가 잘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내용이 메인입니다.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성과를 강화하자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 이외에 지난번에 1차년도 평가 과제에서 평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적된 내용들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서로 상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한 14개 과제는 대부분 다 연구비가 연간 2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흥원에서도 일괄로 좀 더 관리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컨트롤의 개념의 관리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책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또 환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표준화된 자료로서 잘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하고 계속 상의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현장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14개 전향적 임상 연구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비용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차 평가를 2차년도 끝에 받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성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중간 발표회를 한번 해서 더더군다나 1차년도가 좀 쇼텀이었기 때문에요. 2차년도에 아마 환자 리크루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자리를 곧 마련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연구 사업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NECA의 법률적인 자료 연계 권한을 가지고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어떻게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저희가 많은 시도를 했고요. 공단하고 협의하고 신병원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잘 아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때문에 여전히 저희로서는 권한을 가지고 요청을 해도 조금 자료가 지연된다거나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국가사업하고도 현재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다른 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다른 기관에서의 사례들이 제가 많이 검토를 해서 3차년도에 저희 신속하게 마지막 1년들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확대된 연구에서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계속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여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세팅할 때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 확대할 때 여러 나라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마 가장 저희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영국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실 토물 교수 말씀해 주실 MRC와 NIHR 연구가 어떻게 다르냐입니다. 실제로 잘 아시는 바대로 MRC가 사실은 지금 현재도 보건산업진흥원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는 기초의학 연구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연구인데 NIHR 연구가 사실은 그 다음 단계 이미 나와 있는 기술에 관련되는 이밸류에이션, 어세스먼트 이런 저희 사업이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큰 연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내용, 여기 피콜이라든가 이렇게 미국 사례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연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충수염에 항생제를 쓸 거냐, 그냥 바로 수술할 거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다 진행이 되었다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IHR 연구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롱텀으로 이렇게 검진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롱텀으로 자료를 마련하면서 계속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사례를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도 이렇게 계속 롱텀으로 큰 비용으로 가면서 선생님께서 건강 성과까지 좋은 자료로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아마 많이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아마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저희가 모시는 용 교수님께서 사실 저희가
이 NHMRC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저희하고 유사한 이런 기구 연구 펀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아주 디테일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데이터 지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기 보시면은 지금 피코리도 피코넷이라고 데이터 시스템, 연구자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데이터 시스템과 연구자 네트워킹을 이 연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사업의 확대 방향과 콘텐츠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보고 선생님들 연구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루이자 교수님의 그 데이터와 관련된 호주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연구자 네트워킹과 데이터에 관련된 관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아마 서로 배우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려움 마시고 쉽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루이자 용 교수님께서 호주에서 오신 루이자 용 교수님께서 호주 HT와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지원 체계에 대해서 30분 정도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슬라이드 단위로 아마 순차 통역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So, Professor Luisa Young, please, the floor is yours. 안녕하세요. I did try to learn some more words in Korean, but I didn't have enough time. But anyway, I look forward to trying a few more while I'm her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to speak, and I'm delighted to see how many of you are here this afternoon.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한국어를 더 배워서 좋았을 텐데 시간이 요거밖에 안 돼서 안녕하세요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을 오늘 오후에 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So I'm from the Centre for Big Data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in Australia. So I basically come from the role of being a university-based researcher. But in fact, in my sort of 20-plus year career now, about half of that time I actually was in a government job. I worked for one of our big industries of health and was the director of research there. So I sort of have a good view of both the academic and university sectors. 저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센터 포 빅 데이터 리서치 인 헬스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대학에서 기반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보건의료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20년 이상의 기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호주의 보건과 관련된 국가 정부기관에서 연구팀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그리고 또 정부 기관에 대한 연구와 관련돼서는 양쪽에 대한 경험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You're probably all familiar with Australia. This is Australia, but this down here is Tasmania, which is one of the states of Australia, and South Korea approximately fits inside Tasmania. 아마 호주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타스메니아라고 하는 작은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로 따지면 면적으로 따지면 한국의 타스메니아 정도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만큼 호주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So that is a feature of Australia. It's a very large country in terms of its physical size, but it has a population that's only around half of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And there's just some data there around the health statistics in the various countries, the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I guess interestingly enough, our life expectancy in Australia and South Korea are very similar. We spend about twice as much as you do on health per capita. So I think you must be doing some things right. 지금 보시는 건 두 나라의 통계를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면적은 그렇게 호주가 큰데 사실 인구를 따지고 보면 호주의 인구는 한국 인구의 한 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뭐 인당 GMP라든가 또는 평균 수명 같은 수치가 나와 있는데 평균 수명은 두 나라가 비슷한 것 같고요. 1인당 의료비 지출을 보면 뭐 한국이 저희 호주보다는 한 절반밖에 지출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호주보다는 한국의 의료계가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So, just again showing you a map of Australia, but I think from in the rest of my talk it will be important to realise that Australia is a federation of states. So we have a Commonwealth government that governs the entire country, but then for each of our states and territories, which are shown there, we have a state government. And for reasons that are sort of lost in history, we have, I think it's a pretty unique health system in the world, whereby we have a split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the states in terms of who runs various parts of the health system. So the states run the hospitals, and the Commonwealth basically runs the private health system and primary care, so general practice. And this creates many challenges for us in terms of how we bring data together across those sectors to look at patient journeys. 그리고 호주는 그 연방국가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연방 정부가 존재를 하고 각 주와 지역별로 주정부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역사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정부가 형성이 되기는 했는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것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민간 병원들 그리고 일반 진료를 포함 일반의 진료를 포함한 1차 진료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각각의 주정부에서 또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So I've listed what I think are 6 features, I guess, or 6 platforms that are required to actually support the use of health data for clinical research, health systems research and population health research at a national level. And I'll just go through each of those. So I've come up with these myself. You may or may not agree, but I think these are probably, if you have these 6 things working well, you're probably going to have a fairly strong research platform to support your health system. So firstly, strong governance. Secondly, comprehensive data. Third, linked data, and that's data linked across the various parts of the health system. Shared data, that is shared amongst the people who may wish to use it, analyse it, report upon it. It not only has to be shared, it also has to be accessible. And finally, and perhaps somewhat a little bit neglected, we need enough skilled workforce to deal with the deluge of data that are coming our way.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6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6가지가 갖추어지게 되면 임상연구를 위한 연구 플랫폼을 탄탄하게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6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탄탄한 가버넌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인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연결만 되면 안 되고 네 번째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것이 공유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야 하고 또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이터를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용이 숙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So in terms of data governance, I come back again to our federated country, and this creates complexities in terms of governance. And so this slide, which you don't need to read, shows firstly the general privacy legislation that is currently in place in Australia, and then the specific health privacy legislation. So you can see that there's a very large number of different acts. Many of them are based within the individual states and territorie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ivacy legislation amongst the states and territories, and in whether or not they have any privacy legislation at all, for example. So this really is quite a complex jigsaw of legislation that we have to deal with in trying to bring data together. 우선 첫 번째로 탄탄한 가버넌스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는데 아까 호주가 연방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가버넌스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만 해도 그러한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주에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의료 분야를 구체화해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도 또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보호법들이 주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퍼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Fortunately, though, we do have a national body which has already been referred to,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and there is a single policy document that does basically drive the use of health data for research across Australia, and that's this document here, the National Statement on the Ethical Conduct of Human Research, 2007, or updated more recently. So this document is basically the Bible by which health research ethics committees across the country govern the use of data. And from discussions earlier, I suspect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in the way we deal with issues like consent between Australia and Korea, which I don't have time to explore here. But just to say that a large amount of the research that's done using routinely collected health system data is done without consent. It's done with what's called a waiver of consent, so individual patients do not individually consent. Another large body of work is done with opt-out consent, so rather than patients actively opting to be part of the research, they're just given the opportunity to opt out if they want to. And I think the increasing use by researchers of the waiver of consent and the opt-out consent is one of the reasons that we have a burgeoning amount of activity in this area at the moment. But it's always a somewhat controversial area, and it may be interesting to have some discussion about that later.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호주의 국민건강의학연구위원회라고 해서 NHMRC라고 하는 이제 기관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기관에서 이런 그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단일한 정책 보고안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슬라이드에 띄워놓은 것처럼 National Statement on Ethical Conduct in Human Research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2007년도에 처음 나왔고 2015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성서같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주의 임상 연구 유리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제 회의에서 잠깐 이제 들으면서 든 생각은 한국과 호주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환자의 동의 부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주에서는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보 내지는 이제 보건의료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동의에 면제를 받는, 그러니까 환자가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요. 또한 동의할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게끔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환자들의 정보는 데이터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이제 웨이비어라고 하고 두 번째 것을 옵트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이 이제 가능하기는 하나 이에 대한 논란도 아마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nd just to say that there's a very active policy development in the area of using health data in Australia. There's a sort of whole of government movement towards making data much more open, much more accessible. And I think within the next year or two, probably that complex jigsaw of legislation that I pointed to earlier may well be overridden by some national health privacy legislation that supports in particular the greater sharing and reuse of all health data, including research data sets. 그리고 호주에서는 현재 굉장히 많은 정책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들을 조금 더 개방하고 접근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퍼즐이 매우 복잡한 지금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 한 1, 2년 정도면 호주 전국적으로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임상연구자들을 포함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들을 조금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second area of a data platform that I wished to talk about was comprehensive data. And I think in Australia we are fortunate in this way that we have a large amount of data
some of it is complete for our entire populations. In other cases, it may exist but hasn't yet been linked in. In other cases, not yet quite so complete. But in particular, services like all hospital services, public and private, all specialist services, all services provided by general practice, all medicines on a whole of Australia population-wide basis are available. We definitely still have some gaps. General practice data is still patchy and somewhat hard to access, and other areas are not yet fully integrated, so things like diagnostic services, pathology, radiology, and so on. But increasingly we also have a lot of data that have been derived from research studies, clinical trials, cohort studies that are starting to actually be connected up to these other population-based data sets to allow follow-up of clinical trials and a longer-term follow-up of cohort study participants.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좀 종합적이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주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꽤나 완벽하게 거의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는 못하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아직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안타깝게도 아직 데이터가 전부 다 수집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분야들이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병원이건 민간병원이건 데이터가 꽤나 많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문의가 제공을 하는 의료 서비스도 비교적 그런 편이고 일반의의 진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가 다 완전하게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진단의학 관련된 서비스, 뭐 병리학이나 영상의학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데이터들이 좀 연계가 부족한 그런 차원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연구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임상연구라든가 코호트 연구 같은 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고 그런 이런 연구는 더불어서 각 서로 다른 인구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들하고 연결이 될 경우에 연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데이터들의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들의 완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One of the things, despite the jigsaw of data across our different states and territories, which are collected using a whole range of different information systems, one of the things that enables us to bring those together at a national level is having a national set of metadata standards for different types of data. And there's a thing called Meteor, you can see the acronym down the bottom there. And that basically is a metadata repository for and basically sets national standards for each of these different elements of health data that may be of interest if you're building your national health data platform here. 이렇게 각 지역별로 주정부별로 다양한 그 보건의료 정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그래도 연결이 되기가 쉬운 가능한 것이 다행스러운 것이 호주에서는 전국 차원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메타데이터 표준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하단에 써 있는 것처럼 메타데이터 온라인 레지스트리라고 이제 하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뭔가 국가 차원의 의료 데이터의 레지스트리 같은 거를 구축해야 한다,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he third area I wanted to talk about was linked data. And in Australia we do not have longitudinal records for individuals across all services that they use for several reasons, but one being that as I've already told you, the governance of those different services sits with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And so we've been forced to develop a sort of quite complex system to link our data together. 우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각 데이터 간의 연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를 연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의 단위,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따라서 각 의료 데이터들의 가버넌스 체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것을 연계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This slide just gives you a little bit more detail about the various sectors of the health system and which part of our government funds them. For example, you can see there that hospitals are funded by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for example. The Australian government funds primary healthcare services, and each of those makes up a different proportion of overall expenditure. The implication of this
is that our data are also broken into multiple different silos based on who's funding them and who's collecting the data that we have to bring together. 지금 조금 전에 파이 차트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호주의 의료 체계가 정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나 지역정부에서 대부분의 이제 비용을 대고 또 예산을 제공하고 있고 일체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연방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재정 지원을 하느냐, 또 누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도 이렇게 다 단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o this next series of slides shows the method for data linkage that's used in Australia. I think Australi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has adopted this method. I think it is one of the reasons that we have been able to get community support basically for using waiver of consent and opt-out sorts of consent, because this is a method that protects individuals' privacy by basically separating details of individuals' name, address, date of birth and so on from the details of their health. So the way this works, this shows two different records. One's held by a cancer registry, another by another is part of a perinatal data collection. Those are two completely separate data collections with different data custodians, but obviously the same individual can be present in both data collections.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메타월이라고 해서 메타데이터 스탠다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호주가 아마 좀 독특하게 이런 것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언급드렸던 그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 면제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환자 특정 개인에 대한 의료 정보하고 이 사람의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리를 하는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정보가 있는데 하나는 암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정보이고 또 아래쪽에 있는 정보는 이제 주사기 관련된 정보가 수집이 되는 것인데 보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정보이지만 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 컬렉션이 되는 것이죠. So the way we deal with this is to have data linkage units that are actually separate organisations from the data custodian. So they are a sort of a trusted third-party organisation. So the data custodians will send those records to the data linkage unit, but they send only the information that is needed to perform the data linkage, i.e. the name, address, date of birth. They don't actually send the information about that woman, for example. They don't send the information that she had leukemia or she had a baby. 이렇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집이 된 정보를 이제 링크를 하는, 연계를 하는 것은 제3의 독립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 또 생년월일 이렇게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관에서 이제 같이 묶어주지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백혈병이 발병한 적이 있다 또는 출산을 했다와 같은 그런 구체 정보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And so what the data linkage goes on to do is to use a range of identifiers, and a lot more than I've shown you there, to perform probabilistic matching of the records. So it's a fuzzy matching based on the probabilities that these are the same person, that can take into account changes in spelling. Women may have changed their name when they got married. They may have changed address over time.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사람인지를 이제 매칭을 하게 되는 정보를 보면 아주 명확한 통계적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확률적인 매칭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름에 철자가 틀렸을 수도 있고 또는 호주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은 결혼을 하면 이름이 이제 성이 남편의 성을 집어넣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이것이 동일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매칭을 하게 됩니다. So that once they've determined that two records are a likely match, the data linkage unit will then assign a unique identifier to those records. 그래서 이 두 건의 정보가 아마 동일한 사람의 정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 식별할 수 있는 넘버를 부여를 합니다. The data linkage unit then sends back that unique number with the original record number to the original data custodians. They then attach the health information and they then forward the data to a researcher. But what the researcher gets is purely that unique identifier number and the health information. So the researcher never has any access to the identifying details.
그러면 이 데이터 링키지를 하는 기관에서는 이 식별 정보를 다시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기관에게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래 데이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사라지고 고유한 식별 번호와 그 사람에 대한 이 식별 번호에 따르는 의료 정보를 같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임상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게 되는데, 임상 연구자 입장에서는 특정한 식별 번호에다가 의료 정보만 이렇게 붙인 것을 받게 되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습니다. And we don't need to look at this in detail, but this is an example of the type of data set that researchers will receive following a data linkage process in Australia. So it's often quite complicated. This is a study that we are planning that's about myocardial infarction, and we're basically trying to bring together all of the existing data that are relevant to looking at the risk factors for myocardial infarction, what happens when someone has a myocardial infarction in terms of their treatment, and then what happens afterwards in terms of the secondary prevention and medication adherence. So it's complicated, but we think we've got this rather complex system to work.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데이터 링키지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연구 과제별 또는 어떤 연구 분야별로 어떤 데이터 세트들을 수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한 이 염증 질환,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관련된 데이터들을 의료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취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치료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2차 예방을,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to do all of this data linkage, we have a number of data linkage units spread across Australia, of which two are the most important. One is the National Data Linkage Unit, which is based at the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other is not a data linkage unit, but it's part of the data linkage system, and that's what's called the Secure Unified Research Environment, which is basically a remote access laboratory for researchers which holds linked data and which they can access and analyse from anywhere in Australia. And I'll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later.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링키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링키지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호주에서 그런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위치를 뜻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호주 정부 산하에 있는 호주의 의료복지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SURE라고 읽히는 Secure Unified Research Environment라고 하는 데이터 연결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임상 연구자들은, 의료 분야 연구자들은 원격으로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정보들을 접속을 하고 이것을 연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Next area I wanted to talk about was shared data, and I know that Korea is very famous for barbecue, so is Australia. I think we have a slightly different form of barbecue, but it's a very social event. It's all about sharing, it's all about having a good time. 다음은 이제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이 갈비를 되게 맛있게 잘한다고 듣는데, 저희 호주도 바베큐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물론 모양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 공통점은 한국이든 호주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기 구워 먹는 문화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유를 하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 think we're all aware of the benefits of data sharing in terms of accelerating the pace at which we can make discoveries in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 promoting open inquiry, in supporting diversity in the way we analyse data and interpret it. Really importantly, allowing the results to be replicated or different hypotheses tested. And finally, avoiding unnecessary duplication of data collection and maximising the use of our scarce research funds.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많은 그 가능성들을 모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석이나 해석의 다양성도 도모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연구한 것들의 결과를 확산하거나 내가 생각한 가설이 아닌 다른 가설을 또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굉장히 연구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희소성이 있는데, 이런 그 제한된 자원 안에서 불필요한 중복들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There's a number of current policy imperatives for data sharing. A joint statement on data sharing of public health research, which I'll touch on a bit more. The policies of international research funders are increasingly demanding that data are shared, and if not, why not?
and also journal policies. But just quickly, the joint statement on data sharing of public health research, the signatories are there, so the major research funders of the UK, Canada, US, and also the Australian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And basically that statement, which is a few years old now, commits those organisations or funders of research to work together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data that is generated from the research that they fund. 이 연구 분야의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Joint Statement on Data Sharing of Public Health Research라고 해서 이 공공의료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공동 선언서 같은 것들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적으로 연구 기금들을 제공을 하는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데이터를 좀 공유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많은 저널에서도 정책이 데이터 공유를 촉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공동선언을 통해서 공공 분야 의료 연구에 있어서의 데이터 쉐어링, 데이터 공유를 이제 장려를 하는 그런 선언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인을 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영국의 의학연구위원회라든가 또는 영국의 경제사회연구위원회라든가 뭐 아니면 캐나다 의료연구원도 있고 미국 기관도 있고 당연히 호주 기관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 분야 연구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연구에서 도출되고 있는 많은 보건의료 관련된 데이터들의 공유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의료 또는 공공의료의 향상을 원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And there's a number of barriers to data sharing. I won't read all of these out, but some of the key ones in my experience are what are called their technical barriers, that the data are not actually preserved or cannot be found. It's surprising how often researchers actually do not look after their data. Lack of metadata and standards is definitely a barrier to sharing. I think a really key barrier, at least in the Australian setting, is the motivational barrier, that there actually are not very many incentives for researchers to share. There's an opportunity cost in the time it takes to actually prepare the data, document it, deal with people who want to share it with you. And there's also a potential for criticism or embarrassment if somebody else uses their data and actually disputes their findings or gets different results.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는 물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 놀라운 것이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연구를 하신 다음에 데이터들을 잘 안 챙겨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존을 안 해놨거나 있는 건 알지만 찾기가 어렵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벽은 사실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건데요. 굳이 연구자가 이 연구를 한 데이터를 연구 끝났는데 굳이 정리하고 이거를 다큐멘테이션 해가지고 보존을 하는 것이 자신들한테 뭐가 좋을까? 어떤 기획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내가 연구하는데 사용했던 데이터를 공개해서 같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이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도 존재합니다. I undertook a couple of years ago a very small survey really of people who were working as part of the research groups I work with to try to understand why there was so much opposition to sharing research data, even amongst people who are publicly funded like us. It was only a very simple survey, but I know there's a particular interest in data sharing in this audience, so I'll share some of the results with you. So of these 25 people, most of them actually did participate in the survey, and most of them had been doing research using large-scale, routinely collected and other data for 5 or more years.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에서는 제가 속해 있었던 연구팀에서 이 데이터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것인데요. 국가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런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는 다들 약간씩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설문 대상은 약 25분의 연구자로서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 사용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 중이었고요. These were the reasons some of the researchers raised for being hesitant about data sharing. Virtually all of them said that they were very hesitant about data sharing and actually did not do it routinely. And the top issue there is the one that most people were worried about, which was IP, a sense of owning the data.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publicly funded data, they still felt a high degree of ownership over it.
They were also potentially concerned about someone else misinterpreting or misusing the data. And there are also things like citation credit or other people scooping their results. So I think these findings very much relate to the highly intensely competitive nature of research in Australia, and the incentives are not quite right currently to encourage sharing, because there is so much emphasis on getting huge numbers of citations, raising your H index, getting grants when others don't. There are inherent tensions between competitiveness amongst researchers and sharing for the benefit of all.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응답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모든 분이 다 데이터 공유하는 것을 주저한다라고 얘기하셨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자기의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왜 그런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재산권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들이 하시는 연구가 전부 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또 걱정하는 것이 자기 데이터를 누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용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으시고요. 또 내 데이터가 쓰면서 인용은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있고, 내 연구 결과를 뺏길까봐 그런 이제 두려움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호주의 연구 환경 자체가 너무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서로 모두를 위해서 공유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연구가 많이 인용되고 연구 지원금 많이 받아오고 어딘가에 내 것이 많이 이제 배제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집중되는 그런 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d again, just to illustrate, we've got a long way to go. Only very few of the researchers actually indicated that they were willing to deposit their protocol, their metadata, their code and the data set into a repository. Some were willing to, a few more were willing to deposit everything except the data, but most were at the most only willing to include a statement in publications indicating that the data were available. So I think this is it'll be interesting to hear whether this is as significant a problem in your country as in ours, but I think it's actually quite a difficult problem to tackle. 그렇다 보니 안타깝게도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난관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분들한테 그럼 어떻게는 공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분들은 논문에 기재를 하고 이거 어디에 나온 거다 이 정도 써주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나의 어떤 연구 시험 계획서라든가 내지는 메타데이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공유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었고요. 또 공공 시스템 안에서 일부 공유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대답하시는 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구자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는 이 데이터 공유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다, 꽤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think there are some solutions to that problem starting to emerge though. For example, some of you may have seen the emergence of data journals and data papers within journals, and these are basically papers and articles that can be fully cited in the same way as a research article. This is the journal Open Health Data, which is basically all about putting data sets out there in a citable form. And obviously that does provide an incentive to researchers. If citations are what drives them, allowing them to get citations from sharing their data, and possibly lots of citations, I think is a very good direction to move in.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중심의 어떤 저널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서 데이터 관련된 논문들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게재를 하는 연구 논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이렇게 내놓게 되면 이것을 똑같이 인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이터 저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픈 헬스 데이터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 본인 연구 결과의 인용 건수가 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자기 데이터가 똑같이 인용이 되니까 이것도 나름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겠고요. So accessible data. Certainly data are becoming more accessible in Australia, partly because of this open data whole of government policy, and you'll see there that all of a sudden on a website called data.gov, which is where a whole lot of Australian government data are deposited, suddenly one day this data set appeared.
basically a linkable sample of Medicare data, so MBS, so that records every claim made to our national private public health insurance scheme, so all GP visits, all specialist visits, all pathology, and also PBS, which records all prescribing activity. So this was like a 10% sample of the entire population. All of their data from the day they were born basically suddenly appeared on data.gov. This was quite a surprise to researchers, but people at NICENTER immediately downloaded it and have started to be using it. But certainly data are becoming much more accessible.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접근성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 공유에 대한 그 어려움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좀 더 공개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data.gov.gov라고 되어 있는 저희 이제 호주 정부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가면 이제 호주의 그 처방전 관련된 그 수가, 그 다음에 그 MBS라고 해서 그 진료비, 행위별 의료 수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공유가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들도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MBS나 PBS는 이제 전 국민 대상의 공보험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셈인 것입니다. I mentioned earlier the Secure Unified Research Environment, or SURE, and that is another Australian-wide initiative actually helping data to become more available. And basically that is a secure remote access computing environment for the analysis of linked health data. That's what it actually looks like, not all that impressive. 다음으로는 이제 슈어라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데이터 링키지를 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슈어도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보안이 유지가 되는 환경 안에서 이 원거리로 컴퓨팅 환경 안에서 이런 의료 정보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의료 정보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So you can look up the SURE website to understand more about how it works, but basically it hosts virtual project workspaces that are accessed remotely over encrypted internet connections. So it doesn't require people to go to particular sites. They can actually access the SURE system from anywhere, including internationally. And members of the research team can be distributed across multiple sites and share code, share data sets, share version control mechanisms, and so on. I think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it is that it has a customized interface through which data go in and out, called the curated gateway, which actually allows many different forms of access controls to be implemented, including quarantine of all files for checking, if that's what a particular data custodian wants. 슈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그 슈어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는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것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슈어는 가상의 프로젝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저희가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전 세계에서 뭐 여러 기관이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공유를 하면서 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연구를 같이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Curated Gateway라고 해서 이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UI,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자기네가 맞춤형으로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안에서 접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통제와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That's just a screenshot of what the curated gateway looks like in terms of files going in and out. In terms of who can use SURE, the projects must have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approval, and SURE can only be accessed by accredited researchers, and both the organisation that employs the researchers and the researchers themselves must sign binding agreements.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스크린샷 화면은 이 슈어의 큐레이티드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파일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교류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스크린샷이었고요. 이 슈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자들은 누구인가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제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인증을 받은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 개인도 모두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야 되고요. SURE is about 5 years old now, and I think it was a forerunner, but several other similar systems are now emerging. So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as set up a data lab.
And even within our own institutio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we're setting up a data lab that sort of uses the same design principles as SURE, but in fact the one we're setting up, which is called NECA, is using secure cloud computing. It's using commercial cloud provider, Amazon Web Services, which means it will have a lot more scalability and a lot more power into the future. in 슈어 외에도 호주 내에서는 이제 유사한 시스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슈어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호주 통계청에서도 데이터 랩을 만들고 있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에리카라고 해서 유사한 그런 데이터 랩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설계의 원칙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에리카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 상업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안성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향후 확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리고 좀 더 많은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The final area I wanted to talk about was workforce. And I think when I started out working in health, being a biostatistician wasn't a very sexy job. These days, biostatisticians have sort of become rebadged as data scientists, or at least some of them have. Although I think you could argue that data science sort of sits at an intersection, really, of computing science, statistics, maths and stats. But anyway, it's a sexy job, and you probably know that, given how hard it is to employ people with the skills that we need to work on our health and medical research. And we're actually setting up a master's degree in health data science at our university just because we're aware there's this huge shortfall. Both our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New South Wales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re potentially backing scholarship programs for people to do this. I think one of the big issues is that a large number of graduates with these skills get pulled into other industries rather than into health. And we have a situation where we're sitting on so much data that we're not making the best use of because we lack the skilled workforce. 마지막으로 이제 능력 있는 인재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의료 분야에서 뭐 생명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통계를 한다는 게 통역자의 역할을 한다는 게 별로 이렇게 멋진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직업을 굉장히 섹시한 직업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인기가 참 많은데요. 실제로 뭐 컴퓨팅 쪽이라든가 통계, 뭐 수학 그리고 의학 이런 다양한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대학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된 석사 과정을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상으로는 정부의 장학금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잘 가르쳐 놨는데 보건의료 분야로 안 오고 딴 동네로 갈까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분야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실은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just a bit more information about our course, but if there's anyone who's interested in discussing the education of health data scientists, I would enjoy having a discussion with you about it. But otherwise, I have come to the end, so thank you all. 마지막 장표는 저희 교과과정 살짝 올려드렸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톰월리 교수님이 영국의 지칭임상연구사 지원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현재 NIHR Evaluation Trials and Studies의 디렉터를 계시고요. 리버풀 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Professor Tom, please. Good afternoon,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come and speak here today. And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in the UK. So the first thing to talk about a little bit perhaps is the nature of healthcare in the UK. So I'm going to describe the National Health Service first of all a little bit.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영국의 국립보건연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영국에 있어서의 어떤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NHS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So the National Health Service in the UK was founded in 1948, so it's nearly 70 years old. It provides universal healthcare cover. It provides all healthcare services to the entire population. There is no
almost no co-payment required at any point. The health service is funded by central taxation, and it's probably the largest publicly funded health service in the whole world. NHS는 이제 1948년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NHS,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NHS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 분야의 거의 모든 분야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의 환자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재원은 전부 다 세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공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Now, Professor Jorm has shown you some comparisons already, but I'm going to carry on the theme. So, in the UK, we could talk about the difference in GDP. Expenditure on health is very similar to Australia. We don't do as well on life expectancy. We have slightly more doctors. We have a lot more nurses than Korea. And we have far fewer hospital beds. And I've been debating with myself, why are there so many fewer hospital beds in the UK per head of population than in Korea? And I'm not sure. It may be a function of an insurance-based health service rather than a non-insurance-based health service. It may also be to do with the centralisation of healthcare in Seoul, which doesn't happen in the UK. So I've been hearing from people how patients will travel a long way to see a specialist in Seoul. That doesn't happen in the UK. Care is provided locally. So you're probably no more than 20 or 30 kilometers from the nearest large hospital. 아까 호주에서도 비교를 해주셔서 저도 비교표를 하나 더 넣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영국과 한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뭐 인당 GDP라든가 이런 거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이 의료 분야에 지출하는 게 영국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뭐 평균 수명 거의 비슷하고요. 의사 수도 거의 비슷한데 보면 간호사 수는 이제 영국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이 병상 수는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막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의료보험 기반이 좀 달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보호와 관련된 내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상당히 중앙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유명한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을 하신다고 저는 들었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죠. 기초적인 진료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들은 다 근거리에서 이루어지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So, why does a national health service need research? And there are many reasons for it. The first is that the health service is itself a customer for research. It needs research to improve the health outcomes of the patients it treats by bringing about advances in research. It also needs research because we believe that involvement in research will improve the quality of the healthcare. And I will show you some evidence about this. We think that the National Health Service can be a very strong environment in which to carry out a very high quality health service, which will maintain our international position in science. It will support our life sciences industry as well. And research has been considered a core activity 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since its foundation in 1948. The original documents make reference to involvement in research. 그렇다면 NHS에서 왜 연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행해야 된다고 믿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세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NHS 자체가 어떤 이런 연구 결과물의 소비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의 결과도 역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의 과정에 NHS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런 가입자의 어떤 삶의 질 또 케어의 질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NHS에서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구 수행을 하기에 NHS가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국이 또는 NHS가 과학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수도 있고 또 국가의 생명과학 산업에 대한 투자도 좀 더 강화를 함으로써 경제 발전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이제 NHS는 처음에 발족이 되었을 때부터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제가 슬라이드에 써놓은 몇 가지 그런 문서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를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research to the health service, by 2006, clinical research had fallen behind in the UK, and we were very dissatisfied with this. So in 2006, the government launched a new policy with this document here, Best Research, Best Health, and this re-established the importance of clinical research in the NHS. And within that document, there are many key phrases, but this to me is the most important one of all. That this was around establishing a health research system, and the system consists of many parts that interlock and coordinate with one another, that it would employ the best people, work in world-class facilities, conduct excellent research, 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phrase of all to me, that the research would be focused on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 public.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06년 정도까지는 저희 NHS에서 임상 연구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06년에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Best Research for Best Health라고 하는 정책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이 안에서 이 NH 내에서의 임상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구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의료 분야의 연구에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최고의 연구자들이 최고의 시설을 통해서 최첨단의 연구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연구는 환자 그리고 국민의 필요에 맞는 연구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So this phrase is key to the philosophy of our health research. It is not about doing the most wonderful science that we can. It is about doing work that will benefit patients. And along the way, that will mean we end up doing excellent science, but the purpose is around helping patients at every stage. And this document led to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바로 이 문서가 저희 NHS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의 임상 연구 관련된 노력의 근간이 되주는 철학을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임상 연구 또는 그런 지원들이 최고의 과학적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들의 가장 좋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연구인 것이고 그런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좋은 과학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NHS 안에 NIHR 그러니까 국민보건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So NIHR is the research arm of the NHS. Although founded in 2006, it was built on very sound foundations because we have always had very strong biomedical and clinical research in the UK. So it did not come out, it was not a new body in many ways. It was built on very strong pre-existing bodies. 그렇게 해서 설립된 것이 이제 NIHR인데요. 이것이 2006년에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연구소가 생긴 것은 아니고 NHR의 산하 연구기관으로 생겨나면서 원래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료과학 분야라든가 또는 임상 분야에 대한 장점들 또 근간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생겨난 연구기관입니다. So we call this the donut diagram because it expresses a lot of things about NIHR, and I'm going to talk you through various bits of this diagram at various points. The key point from this picture is to show that it's not just around funding research projects, it's also around funding training with a view 20 years ahead for future research. It's around having networks of support for clinical trials. It's around having phase 1 facilities available. And the aim is that all these elements would interact, and in that way we would have a very solid health research system.
저희가 NIHR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마다 이거를 잘 사용을 하는데 저희끼리는 도너츠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NIHR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구에 대해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참 중요한 것이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교육 훈련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연구 임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임상 일상부터 시작을 하는 다양한 시설 또 다양한 서포트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잘 물려서 돌아감으로써 탄탄한 연구의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So I'm going to talk particularly about programs that fund research projects, but I'll come back to the other bits later on. 우선 먼저 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nd one last thing about philosophy in NIHR. These are what we call our pillars of adding value to research. So at every point along the way, we are very keen that we increase the value of the work that we do. So, for instance, we must ask questions that are relevant to the users of research. Not questions that are interesting to academics, but questions that are important to users who are both doctors and patients.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우리의 활동들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가치를 더 창출하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5가지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각각의 기둥을 이제 지나가면 갈수록 더 많은 가치들을 저희가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학자나 연구자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연구의 사용자, 그것은 이제 의료인이 될 수 있겠고 또는 환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정말 관련성이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Secondly, that the research be extremely well designed and analysed. So the research itself must be of very high quality.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연구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설계도 그렇고 분석도 마찬가지이고요. Thirdly, that the delivery of the research and its regulation must be very efficient. And part of that efficiency, for instance, is something Professor Jordan's been talking about, which is good reuse of existing data.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이 연구의 결과들을 전달하는 것, 또 이것을 규제하는 것,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의 데이터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Next, research that no one knows about is of no value to anybody. And therefore, the research, we must publish full reports of all our research in every form.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연구는 쓸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런 또는 실행을 하는 연구들은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lastly, that when we actually publish the reports, they must be very complete, they must be unbiased, and therefore we must not be selective of which particular results we report, and that the data should be made available to other workers who may want to replicate the work or reanalyze it. 그리고 이렇게 공개를 하거나 게재를 하게 되는 연구 결과들은 그 결과 연구 자체가 굉장히 완전성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편향이 되면 안 되고 특정한 결과를 선택적으로 보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연구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nd now I'm going to talk about some NIHR programs. And these are programs that I have been responsible for. And they are drawn like this as a jigsaw because the implication is that when we design our programs, we deliberately build in overlap between them so that no good project ever falls between the gaps and can't find a funder. 지금부터는 NIHR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관장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그림을 퍼즐처럼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연구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분야들이 조금씩 중첩되는 그런 모서리가 딱 들어맞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And two I want to draw your attention to in particular. The first is the systematic review program. So with undertaking systematic reviews, we support the Cochrane collaboration, do lots of systematic reviews. Probably about half our projects fall into this category.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시스테매틱 리뷰 쪽인데요. 아마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연구들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체계적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But the one I want to talk most about is this one here,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 which has been in existence since 1993 and is the largest of these programs by quite a long margin.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하는 HTA 부분입니다. 1993년부터 93년 이후로부터 이제 실시가 되어 왔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ow I want to talk for a moment about the definition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because this sometimes causes confusion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because the term here refers to a definition used in the UK since 1990. And we define a health technology as anything that the health service might do to or on behalf of a patient or the public. So it could be a drug, it could be a surgical operation, it could be a reorganization of the health service. To us, they are all health technologies.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의료기술 평가라고 하니까 HT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이 아닌 다른 이제 국가의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HTA에 대한 이제 이해가 서로 달라서 약간 혼동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장표에 담아놓은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영국에서 HTA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영국에서 HT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료 서비스 이것을 환자나 대중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대변해서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약품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술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의료와 관련된 어떤 조직의 개편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nd what do we mean by assessment? So assessment means an evaluation of the technology, whatever that may be, under various headings, which are particularly clinical, obviously, but also policy, social, ethical, and economic.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뭐 기술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것은 임상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관점 또는 뭐 민족지향적인 관점 또는 경제적인 관점 이런 점에서 다 파악을 하는 것을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we do that by whatever scientific means is most appropriate. So where data exists, we may undertake what we call secondary research, systematic review, often with economic modelling, and that encompasses what's often referred to a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by many agencies. And in particular, you may be familiar with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in the UK, which evaluates in particular drugs for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nd we do that work on their behalf using systematic reviews and modelling. 그러면 이런 평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느냐 가장 적절한 과학적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에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2차 연구라든가 뭐 시스테매틱 리뷰라든가 아니면 이코노믹 모델링 같은 것도 다 포함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HTA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이코노믹 모델링이나 이런 시스테매틱 리뷰는 평가라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ICE라고 해서 영국의 국민보건임상연구원이 있는데 이 NICE에서는 NHS의 대신 의약품과 관련된 이제 평가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이것을 이제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But one thing we do which is unusual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bodies is that we also generate new data in the form in particular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So most of our budget is actually spent on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ather than on systematic reviews. 그리고 다른 HTA 기관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의 예산 중에 그 시스테매틱 리뷰보다는 그 무작위 통제군 실험에 사용이 되는 예산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So the program operates in two main ways. First of all, we identify a problem. And for instance, the example has been given of the PROTECT trial looking at prostate cancer screening, which we initiated in 1999.
So that was a study where we identified the problem and then we put a call out to researchers to bid against that topic to do research. So that's what we call commissioned research.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HDA가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하는 것은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99년의 사례를 들자면 전립선 암과 관련된 스크리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The second part of the program is where researchers come to us with their bright ideas about things that may be important to evaluate. And that's a more traditional funding route. So we evaluate those bids and then we support them. And the program is split roughly 50% from commissioned versus 50% for researcher-led. And the virtue of the commissioned is that it identifies problems from patients, whereas researchers identify things that are scientifically very interesting, but may not be so important to the health service or patients. So having both available to us gives us a balanced portfolio, and that we are abl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service and patients all the way through.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연구자가 제안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이제 연구 용역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전통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의 비중을 보자면 이제 저희가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의뢰를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연구 의제들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한 50%에 해당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뭔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하는 것들이고 또 아무래도 연구자들이 제안을 하는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낄 수는 있으나 또 환자에게는 조금 더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There are a few important things about our trials. So first of all, they are all multi-centered because we're not interested in an intervention that helps patients in a single center of great excellence because we have a distributed health service. I'm interested in interventions that will help patients everywhere with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저희 이런 연구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모든 연구가 다기관 연구라는 겁니다. 한 개 기관에서 어떠한 환자 대상에 개입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저희의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전국을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여러 기관에서 개입이 이루어지는 연구를 실행을 합니다. Secondly, as I showed you, we're evaluating the intervention under many headings. Not just clinical effect, but also social, ethical issues and economic evaluations. And therefore, our research is very multidisciplinary. So it will involve health economists, it will involve statisticians, it will involve patients in the design of the study as well as in its conduct.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상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뭐 윤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연구의 성격이 다 학제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의료 관련된 뭐 경제학자들, 통계학자들, 심지어는 환자들까지도 연구의 설계에서 실행까지도 다 같이 참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But the big question for us is this. Will it change practice? If the research is not going to change clinical practice in one way or another, then there was no point in doing the research. So we always ask ourselves, how will this change clinical practice? And when the research is published, has it changed clinical practice?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현장을 바꾸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좋은 연구를 해도 이것이 현장에 전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이것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무엇이 바뀌었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I'll give you two examples. Both of these examples were published in The Lancet, and it's very nice to have publications in high-profile journals like The Lancet. But at the end of the day, that's not what we're interested in. Has it actually changed practice is the important point. So the first of these studies is one that looked at the use of tranexamic acid in patients who suffered trauma.
So tranexamic acid is a drug that it's pro-thrombotic, it promotes clotting, and therefore might be of value in patients who are bleeding to death after trauma. 사례를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제가 두 건의 사례를 들 텐데요. 둘 다 란셋에 게재가 됐던 굉장히 훌륭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일반 그 대중이나 또는 현사에게는 그렇게 큰 그 흥미를 끌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연구는 트라네세닉산을 이용을 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들, 특히나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출혈이 있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였고요. And the result was that the use of tranexamic acid reduced mortality by 10%. So an extremely important health gain. But that's not enough for us. We've now shown that we can do it. What actually happens next? And the next issue was how to get this into practice. And this was introduced into practice, first of all, in the British Army in Afghanistan.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트라미세닉산을 사용을 하면 사망률을 1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제 큰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고요. 그 대상은 아마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nd it confirmed the reduction in mortality there. And the result of both these studies now is that if you are involved in a road traffic accident in England and you are bleeding to death at the side of the road, the first thing the ambulance crew will do when they meet you is they will administer tranexamic acid. So we have changed clinical practice.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실천,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그 프랙티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던지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 예를 들면 영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래서 출혈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그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을 한 앰뷸런스 구조대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트라미세닉산을 이제 주입을 하는 것이 되게끔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현장을 바꾸는 결과를 도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Now, not all our studies show a positive result, but for a health service, a negative result can also be very valuable. So this study was a study looking at mechanical devices to do chest compressions in the back of ambulances for patients who had suffered cardiac arrest outside hospitals. And at the time this study was started, ambulance services were starting to buy these devices, which are very expensive, with no evidence of benefit. 물론 이제 이것처럼 연구를 한 다음에 이것이 현장을 바꾸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연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어떤 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도 우리한테는 나름의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연구에서는 앰뷸런스에서 그 응급 요원들이 이 심장 관련된 문제가 있는 환자를 만났을 때 흉부를 압박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뭔가 특정한 혜택이 있다, 정말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비는 꽤나 고가였고요. The result was that this device was of no benefit. Survival was the same whether they used a mechanical device or not. And the implication for practice is that our ambulance services stopped buying these devices. So again, we've changed practice. The practice was starting to creep in. We've now produced evidence that's of no value, and we've reverted back to our older practice, which was the right thing to do.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 이 장비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앰뷸런스에서는 더 이상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정적인 연구 결과였지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So this illustrates how the results of research can influence practice, and at any given time we are funding, and the one thing I want to point to in this slide is this figure down here. At any given time we are funding around 800 clinical trials in the UK, probably about an extra 160 new ones every year as old ones close and new ones come online. So the gain to the health service in this activity will be very substantial.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현상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복잡한 표를 보여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연구 과제의 숫자가 연중 한 800건 정도는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신규로 시작이 되는 과제들도 있고 이제 끝나는 과제들도 있으니까 매년 한 160건 정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ow, I said earlier that conducting research will bring about improvement in practice almost regardless of the results. And I'm going to give you an example here. So, around the year 2000, new technologies were introduced to treat aortic aneurysms. And the new technology was a stent that could be put in by radiologists, as opposed to the old technology, which was open surgery.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 결과가 뭐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결국 현장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끼쳐야만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한 2000년대 경에 이 동맥류 색전술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이 개복 수술이 노출된 것이었는데 새롭게 스텐트 기술이 나오게 된 거죠. And one result of this was that we now had two specialties competing for the same patients, because they both wanted to treat the same patients. So we set up a trial with two arms, an open surgery arm and an arm in which stents would be put in by radiologists. And at first, the surgeons and the radiologists wouldn't talk to one another. They wouldn't collaborate in doing a trial. But eventually we persisted, and the result was that ultimately they both came to recognize that each of them had a role, and that in the with proper patient selection, there were times when putting a stent in was the right thing to do, and there were times when open surgery was the right thing to do. So by making two warring specialties work together, we've improved the practice of routine clinical care in the UK, regardless of the results.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과에서 서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외과에서 할 수 있었고 스텐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방사선 쪽에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두 측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눈치를 봤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 두 서로 다른 과에서 같이 협진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개복 수술이 더 적절한 환자가 있고 스텐트가 더 적절한 환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좀 더 개선이 되는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And we also published papers in the New England Journal, so we were pleased with that too. So 이런 그 경쟁 관계에 대한 저희가 논문을 발표된 것들도 있고요. So another role for our program is to influence national guidelines, and this is another way in which we influence the uptake of research. So in the UK, we have th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which writes guidelines, and those guidelines are largely adhered to in the care of patients routinely. So our trials feed into the NICE guidelines, and that's how we manage to achieve implementation of a lot of our results. 임상 현장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가이드라인에도 끼치는 영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그 국립보건임상연구원에서 나오는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거나 실시를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And lastly on this topic, here's a study which we have done which demonstrates that doctors and hospitals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engage in research achieve better results for their patients. Not just the ones involved in research, but all their patients. And it says something about the mindset of the hospital or the patient or the doctors who are active in research. So engagement with research improves patient outcomes. 그리고 저희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또 같이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연구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도 될 수 있고 병원도 될 수 있고 꼭 의사가 아니어도 다양한 의료진들이 다 될 텐데요. 이렇게 연구에 뭔가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꼭 그 임상에 참여한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자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Now I will turn back to this diagram, and I'm now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is section over here about the research networks and the research facilities.
제가 아까 그 도너츠 그림에서 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인프라 쪽으로 넘어와서 임상연구 네트워크 그리고 임상연구 관련된 시설 이쪽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n this category fall all of these organizations as part of NIHR. Biomedical research centers, clinical research facilities, which are phase 1 units, diagnostic evaluation collaboratives that work on evaluating diagnostics for the NHS, and I'll talk more about the networks in a moment. But it's quite an involved series of elements which overlap in part, but which work together with the same aims and gradually move the process of care from basic research through to applied research. 보시는 것이 이제 NIHR과 관련이 되어서 여러 가지 리서치들을 같이 하는 여러 기관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의생명과학 연구부터 시작을 하여 뭐 다양한 의료기술이라든가 또는 진단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 제가 CRM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각의 이 그 막대기로 표시되어 있는 기관들이 일정 부분 겹치기도 하면서 서로의 역할들을 공유하면서 기초적인 연구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응용이 될 수 있는 응용 연구 쪽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other part of this are the biomedical research centres, which are centres based in university hospitals which undertake more basic research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we may later put through clinical trials. 그 중에 제가 지목을 하고 싶은 연구 센터 중에 하나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인데요. 주로 대학병원에서 이제 이런 연구소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에 임상 연구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들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So these are operating at a very early stage of research, and here's a piece from the BBC about one particular research centre working on tests for Alzheimer's. But it would be a long time before that would actually translate into patient benefit. So this is quite upstream. 지금 이런 기관들은 연구에 상당히 앞단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는 BBC에서 알츠하이머 연구와 관련되어서 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를 하나 소개를 하는 그런 글인데요. 사실 이런 연구가 실제로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이제 걸리겠죠. I'll skip over that one and talk about this one. So we have clinical research networks across the whole of the UK, and the purpose of these networks is to support our research in every centre in the UK. So almost all hospitals in the UK are active in research, and when we set up a research project, we can call on the infrastructure already in place to help us deliver the research. We have a small army of nurses already employed by the health service who can help us to deliver studies quickly and get them off the ground very quickly.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Local Clinical Research Network라고 해서 이제 LCR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국의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모든 병원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연구의 결과들이 공유될 수 있게끔 일종의 어떤 인프라처럼 이제 구축을 해놓은 임상 연구의 어떤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상당수의 이미 잘 숙련이 되어 있는 간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의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And access to the services of these networks are open not just for NIHR studies, but also for studies that are funded by charitable foundations or other research funders or by, for instanc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o help them get their studies run efficiently and quickly.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는 꼭 NIHR의 그 지원을 받는 연구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기부금을 그 기반으로 하는 연구라든가 또는 그 외 연구 기금 같은 거 받아서 하는 경우 또는 심지어는 제약사로부터 후원 받아서 하는 연구의 경우도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o NIHR is the largest funder of clinical research in the UK, but it's not the only funder. So other funders include other agencies in some of what we call the devolved administrations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 Medical Research Council fund a small amount of clinical research still, NIHR does most of it. And then we've got a very large charitable sector
In particular, this charity here, Cancer Research UK, who fund a very large number of clinical trials in the area of cancer. And of course, we have industry trials also. So all of these trials can be supported by our networks. 물론 NIHR이 영국에서 임상 연구 지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스코틀랜드나 웨일스나 북부 아일랜드 같은 쪽에서도 정부기관들이 임상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를 제외한 MRC라든가 다른 기타 연구위원회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이제 내놓는 그런 재단들도 굉장히 연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Cancer Research UK라고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암연구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임상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제약사 또는 이제 업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So we spend a lot of our time trying to support our industry in the UK, and we see it as a responsibility of NIHR to promote our industry, which is a major exporter and the bringer of wealth to the country. So this is an example of how our networks have improved recruitment to industry trials, and typically we now recruit around about 35,000 patients a year to industry trials in the UK. So our networks serve not just the NIHR but also other funders as well. 그리고 저희는 이 보건의료 분야가 사실 영국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산업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끼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 자체의 산업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지표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임상 실험을 할 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모집이 되는 환자 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연간 한 35,000명 정도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So one difference perhaps between the UK and Korea is around the funding of clinical trials. So the NHS would normally pay to treat a patient with a particular disease. So when we fund research, we don't have to pay anything other than the marginal or extra cost for the research. The basic care of that patient is already provided by the NHS. And unless our research would prolong the patient's stay in hospital or would in some way incur extra costs over and above that, we don't have to find the funding for that. The NHS does that anyway. So for instance, if you think of a trial of anti-TNF agents in rheumatoid arthritis, these are very expensive drugs. But they are drugs that a patient might receive in a trial anyway, or in normal clinical practice anyway. So if we're doing a trial of these drugs, we don't have to pay for the drug. The NHS pays for the drug. 그리고 아마 한국과 영국의 그 재정 지원,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특정한 질병이 있는 환자가 있었을 때 이런 환자들이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비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NHS에서 이것을 커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이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저희가 조달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류마티스성 그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anti-TNF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비쌀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임상이 아니어도 이미 NHS를 통해서 이 환자가 커버를 받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임상을 통해서 이제 기간이 연장이 된다던가 뭐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NHS에서 커버를 하게 됩니다. Or at least that's the theory. It doesn't always work out quite so well in practice. And just as an example, if you consider the IVAN study in the UK, so the IVAN study was a trial in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using Avastin versus Lucentis. And NIH in the United States funded a very similar study, the CAT study. In fact, the two studies had parallel protocols and were almost identical, so they could be analysed together at the end. And if you look at the cost of the study, nominally, we paid around about $7,000 per patient, whereas the Americans paid $20,000 per patient. But actually, that hides the hidden subsidies of the routine care in the NHS. So if you actually did a bottom-up costing exercise, it's about $12,000 for our study. It's still cheaper. The big difference is that doctors are not paid as much in the UK as in the US.
하지만 이제 원칙은 그런 게 현실이 늘 다 그렇게 돌아가지는 이제 않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반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캣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반 스터디는 영국에서 실시를 했고 캣 스터디는 이제 미국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제 노령화와 관련된 확방변성 연구를 하는 것이었고요. 둘 다 저희가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시험 계획서도 똑같이 시험도 똑같이 돌아가고 거의 비슷한 이제 프로토콜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명목상의 그 비용들을 보게 되면 영국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환자 한 명당 $7,000 정도가 되는 반면에 미국에서 실행하게 되는 이 연구가 환자 한 명당 한 $20,000 정도가 들게 되죠. 근데 이 차액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NHS에서 그만큼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지원을 하는 금액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품목별로 버텀업 코스팅을 하게 되면 영국의 경우에는 약 $12,000에서 $13,000 정도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영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경우 또 미국에서 하는 연구원들 사이에 들어가는 이 비용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I return to this diagram again, and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this part, our faculty or our trainees. So we have a large investment in trainees for the future, and at the moment we have around about 2,000 trainees training in clinical research, and about half of these would be doctors and the rest would be other healthcare professions, but also health economists, statisticians, data management staff, and we see this as a big investment in the continuity of the work we do for the future. 다음으로는 아까 그 도너트 그림에서 이제 위에 있었던 패컬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부분은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약 2,000명 정도의 이제 교육생들이 있는데요. 이 임상 연구와 관련해서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의사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다른 의료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보건 분야 관련된 경제학자 또는 데이터 관리자 또는 통계학자 이런 분들도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 연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astly, I come back to this diagram for one more time, and I want to talk about the role of patients and the public in this, because it's very important to us that all our topics have a strong foundation in patient interest, and we expect to see patients involved at every stage of a clinical trial. So if someone applies to me as a funder for a clinical trial, I will look at the team they have put together, and I expect to see that they have involved patients in that team, that have a patient representative. And if they do not, we may reject that bid for no other reason other than that they haven't involved patients adequately. 다시 도너츠로 돌아와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앙에 있는 환자와 국민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지원을 할 때 모든 주제에 있어서 이 환자의 이익과 연결이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환자들이 이 임상 연구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연구과제를 들고 오셔서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그 연구를 위한 팀 안에 환자와 관련된 컴포넌트가 없다면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바로 리젝을 할 수도 있습니다. Within NIHR, we have a whole body called Involve, whose purpose is to engage with patients all the time. And we are very conscious that we are spending public money and that we are responsible to patients. And therefore, we must involve patients in the conduct of studies. We must justify why we are spending public money on clinical trials at every point. So we put a lot of effort into engaging patients all the way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from initiation of a project and of the idea right through to dissemination and ultimately acceptability of an intervention.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조직 안에는 이제 인볼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 환자를 얼마나 참여시키는가입니다. 사실 저희는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재정 지원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연구의 단계에서 그것의 시작부터 맨 마지막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국민의 돈을 써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We work very closely with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as well, because we see that the NHS is a very
excellent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 undertake clinical research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ir interventions. So the government see NIHR as actually an engine for economic growth in the country. And that's why we've been able to get so much money out of government for such a long time. 그리고 저희는 제약 산업을 비롯해서 다른 산업과의 협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 지원 이런 것들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가 하는 이런 연구 지원 같은 것들이 제약 산업을 도와줄 수가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세금을 저희 같은 조직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And it's important that NIHR prepares the NHS for the future. So, for instance, we've been heavily involved in the study of personalised or genomic-based medicines. We have undertaken a study of 100,000 volunteer patients who have had their entire genome sequenced and who have agreed to give us access to their clinical data. So we will follow these patients over many years and observ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atient's genome and the diseases they develop and their response to treatment. And we think this will be extremely valuable in helping us think ahead to where the future of genomic medicine will go with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는 미래의 그 NHS를 대비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치료법이라든가 게놈이라든가 또는 층화된 치료법 같은 것들이 그 사례가 될 텐데요.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본인들의 그 유전자 형질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한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료 정보 이런 것들도 몇 년에 걸쳐서 추적을 하면서 특정한 치료제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하는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 나중에 미래의 어떤 NHS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And lastly, everyone wants to know where the money goes. So here is the money. So NIHR costs £1 billion, which I think is not quite as worth as many as it used to be. And it's distributed as 200 million to projects. A large part goes to the networks, about 100 million to our trainees. Now, to put that in perspective, the cost of the health service is 130 billion. So this is about 0.7% of the cost of the health service. I am sure that Samsung and Hyundai spend far more than that in research into their business. So we could justify a lot bigger spend than we currently have. But that's where we've gotten to, and it's not bad. 0.7% is really quite reasonable. We'd like to see it around 1%, but we've got lots of competition with when we talk to our Ministry of Finance about that. 다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테니까 이제 수치를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중앙에 있는 것처럼 저희 재정 규모 한 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연구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한 2억 유로 정도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패컬티라고 써 있는 곳에도 한 100만 유로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이제 비중이 한 0.7%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자기네 연구 개발 이런 쪽에다 이제 투자하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좀 더 써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1%까지도 이 비중을 높이고 싶기는 한데, 언제나 저희가 이제 재정부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만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So finally, in the last 10 years, NIHR has been very successful. Its success is based on solid foundations in both basic and in clinical science, and on strong government support. We see it as important for health and for economic growth. It's been heavily focused on the needs of patients and of the NHS, and we've had a very successful collaboration among clinicians, with patients, and with industry, in particular with patients. That's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collaboration. 지난 10년 동안 NIHR에서는 상당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기초연구 또 임상연구에 대해서 튼튼한 기반을 쌓아왔다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이런 지원은
의료 산업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 전체를 이제 염두에 둔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환자의 필요를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그 참여자들과의 협력이 고려가 됐고 그 중에서도 환자와의 협력을 매우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들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d there are many challenges ahead for the National Health Service in the UK, as there are for all health services. So we face an ageing population, and we're not very good at the moment at dealing with it. Same is true in Korea. You also have an ageing population. We have new technologies that will come along and challenge the very organisation and structure of our health service. We're trying to operate in a time when there is economic austerity. The economy is not doing as well as it used to. We've also got Brexit hanging over us, for those of you who know about this. But very importantly, we see that research and the NIHR's role in that is part of the answer to these problems for the future. 이런 성과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현재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그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아직까지는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의료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의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포함을 해서 경제적으로 긴축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제로 이제 남아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과제가 있지만 또 이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는 여전히 우리의 연구 그리고 NIHR이 해왔던 그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That's all I have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어로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통역사분께서 통역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영어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저희가 플로어에 마이크가 2개가 있고요.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영국의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스폰서,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도 펀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펀딩 자체가 NIHR로 바로 받는 건지 아니면 연구자에게 직접 받는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혹시 연구하는 거에 대한 COI에 문제가 없는지, 퍼블리티 오브 인터레스트가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그 멀티센터 트라이얼만 지원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는 기관일 경우에 그 기관만을 중단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My question goes to the Dr. Wale.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And my question number one is that during your presentation, you said that the sponsors or the pharma industries can also provide the funding to the research project. In that case, does funding go to NIHR first, or does the funding directly go to the researchers or the research team? That's number one question. And number two question is that in case of the industry-supported research project, what about the conflict of interest? Is there any issues with that? And the third question is that all the research project that you support is the multi-center trial. Let's say if one hospital or the organization has some issues like recruitment of the patients. If that is the case, is it possible for that one organization to be opted out from that research project? Okay, so thank you. So when industry support a study, they may either do it completely independently, in which case they will pay for everything themselves, or they can buy our services. So when they get access to the research networks, they have to pay for that at a commercial rate. There are times when we work together to develop a project, and in that situation, we always have an agreement in advance to share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ultimately share any profits that are derived from that.
So that's how we managed to avoid issues around conflicts of interest. In terms of the studies that we fund completely, they rarely involve drugs that are on patent. They mostly involve repurposing of drugs for other indications that are not licensed. So, for instance, we studied Avastin in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which is an area it's never been licensed for, and that one did cause us some conflicts with industry. But on the whole, we try and work as closely with industry as we can.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약업계에서 그 연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약업계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연구 지원을 전부 다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 NIHR의 서비스를 이제 구입하는 형태처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영국 전역에 있는 리서치 네트워크를 접근하려면, 그것을 활용을 하려면 NIHR의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업계에서도 연구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하고 업계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하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이제 수익이 있거나 프로핏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COI 문제는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완전히 저희 NIHR에서 완전하게 전부 다 이제 펀딩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들은 대부분 다 패턴트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미 특정 적응증에 대해서 이 의약품이 허가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의약품에 이 의약품의 또 다른 적응증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황반변증 같은 거와 관련해서 아베스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쇼와 이슈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런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And to answer your third question, there are about 280 major hospitals 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nd when I say multi-centre, it may be that no more than 5 or 6 of them take part in any one project. So any hospital can opt out of taking part in a project. Hospitals have to volunteer to take part in a project. So they're not forced to take part in the research if they don't wish to.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이제 NHS와 관련이 되어 있는 병원 한 280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5-6개 정도의 기관 정도 이제 참여를 하면 되는 거, 그보다 더 많을 필요는 없고요. 어떤 병원이 됐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이런 연구에 자기들이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그 사이트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거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버튼을 빼고 주셨네. 네. 저는 한국의 국민보건연구원에 근무하는 박현영입니다. 임상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왔고, 또 데이터 쉐어링까지 이런 정책에도 많이 관여했는데요. 우선 탐 선생님께는 2가지 질문을 하고, 사실 유자께도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NIHR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앞서 했던 2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CRNCC, I will visit at CRNCC, 그때 많은 멀티센터 트라이얼을 할 때 NHS, Regional Clinical Research Network도 그렇고 어떤 특정 디지즈의 클리니컬 리서치 네트워크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NHS 그에 속해 있는 의사들이 어떤 그 드라이빙 포스죠, 키 드라이빙 포스를 어떤 이해라든지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지가 첫 번째 그걸 하는 키
드라이빙 포스가 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서도 이제 루이사 선생님께서 했었듯이 이런 클리니컬 리서치에 대한 데이터 쉐어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Well, I am from the National Health Research Center, and I actually have 2 questions to Dr. Wale and 3 questions to Dr. Kwon. Let me ask the questions to Dr. Wale first. The first question is in relation to actually the second question of the previous person. I once visited CRNCC before, and when it comes to the multi-center clinical trial, I noticed that many researchers or investigators participating in RCRN actually volunteer to be a part of the multi-center clinical trials. So I really wonder what would be the key drivers for them to be a part of the multi-center clinical trials. What made them, the doctors under NHS, to participate in those kind of a clinical trial? That's number 1 question. And the second one question is that we learned about the Australian case of data sharing. So what is going on with the data sharing in your country? So, why do doctors want to take part in research? Because they think the question is clinically important to their patients, because they see it as their responsibility to help develop the quality of care in the NHS with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because they are also aware that it has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own practice by understanding what best clinical practice is and working with others to try and improve their own care. And there are encouragements in the hospital as well. It is seen as a wise thing to engage with research.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다라고 의사들이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NHS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제 의사들로서 어떤 퀄리티 오브 케어를 개선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이제 다기관 임상에 참여를 하게 되면 다른 의사들은 또 다른 의료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의료 행위들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또 소속되어 있는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권장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And on data sharing, like Australia, we believe that when data is created using public funding, that data should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ut we have concerns about patient confidentiality, and therefore we require that the researcher includes a data sharing information statement as part of his report, stating the terms under which the data can be made available. If somebody requests the data, we expect the researchers to share the data with them, and it's written into our contract that they will share the data. And so far, no one has forced me to actually use the contract to push the data out, but I have the power to insist that they provide the data legally. 두 번째로 그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호주와 원칙은 같습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가 창출이 됐다면 그 데이터는 분명히 공적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밀 유지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들을 내놓을 때 거기에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스테이트먼트를 포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요구가 있으면 요청을 하면 이 데이터는 공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실제로 누가 요구를 하면 그런 데이터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구를 수행을 할 때 그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때 그 계약서 안에도 이런 데이터 공유 요청이 있었을 때는 이거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강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데이터 공유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사실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말 영국 그 NH에 속한 의사들에게 경의를 좀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데이터 쉐어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은 이미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말고도 퍼블릭 레포지터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I understand what you just said about the data sharing, and also I pay respect to the doctors and the NHS for their commitment. The reason I ask about the data sharing practice in your country is because
even if there is no request for the data sharing, already there is a public registry for data. So I just want to understand more about that public registry. So we don't have a public registry for data in the UK. What we do is that we insist that on the trial website that the authors list what data they possess and what terms they will make it available. But the data is not available. You have to go through the researchers to get access to it. And as I said, I have a contract with the researchers and I can insist if necessary. But most of the time they share it willingly. 정확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 영국은 퍼블릭 레지스트리가 있어서 그 안에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임상 연구와 관련된 웹사이트가 있고 그 웹사이트 안에 각각의 연구자들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목록화해서 올리게끔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나는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해놓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어떤 퍼블릭 레지스트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자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요청이 있었을 때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자하고의 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에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생님께는 간단하게 되게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그 쉐어링 하면서 이제 그 슈어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 과제가 그렇게 오픈이 돼 있는지 그리고 슈어 데이터에서는 이제 방법론상인데 연구 데이터가 왔을 때 다른 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리트라이브를 하는 거지 아니면 항상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전체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있다가 리서치 데이터하고 연계를 하는지 조금 디테일하지만 그게 궁금하고 세 번째는 아까 번역상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리서처들이 이제 데이터를 요구를 할 때 무슨 리서처의 동의를 어그리먼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료 활용에 대해서 지켜야 될 저희가 NECA처럼 지켜야 될 거를 하고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어그리먼트도 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어그리먼트를 슈어가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질문이신 거죠? Three questions are for the Dr. Kwon. The one is that how many the research projects are being shared on Shure? And that's number one question. The second question is that it may be a little bit about a technicality question. So how does Shure work? Meaning that whenever there is a request for the data of a certain research project, is it a way for Shure to retrieve the specific data from that research project, or does Shure have dedicated database where all the data are collected in advance? So that's the number two question. Number three question is that during the presentation, I remember that somewhere I heard the word agreement. So the agreement is about like the person who requests the data has to obtain the agreement of the researcher who provides data. I'll start with number one. I'm not entirely sure what the total number of projects in Shure is. I think the last time I saw, and it's probably on their website, I think there's around 70 or 80 projects, active projects in there.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it's not actually set up to be a data repository. It's basically set up to be a place where active research projects which require active computing are worked on while they're active projects. It's not a repository, it doesn't have a database, and it's not intended for the long-term storage of the data. There are other data repositories. Each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ion in Australia has such a data repository. The idea being that the data, once finished being worked on in Shure, get archived in a separate data repository. 먼저 앞부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슈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70에서 한 80건 정도의 과제였던 것 같고요. 아마 슈어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슈어는 원래부터 그 의도가 데이터 리퍼지토리를 만들겠다라는 컨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슈어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예전에 있었던 연구과제 결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액티브하게 돌아가 있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슈어가 마치 별도의 DB를 구축하고 모든 그 연구에서 도출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연구가 이미 과제가 끝나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도출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뭐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같은 데서 일종의 나름대로의 데이터 리퍼지토리들을 구축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And with regard to the third question, there are many agreements that need to be in place for a research project to happen. There's usually an agreement between the data custodian agency or data owner and the researcher. I think the agreement that I was referring to in my talk was the agreements around use of SURE, and those are agreements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employer of the researcher and the organisation that runs SURE, basically binding them to behave in certain ways when they use SURE, and things like they should not share passwords. They should actually follow the security policies of SURE. 그리고 이제 연구과제와 관련된 아까 어그리먼트, 합의 내지는 이제 협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과제 하나에 다양한 합의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아마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말했던 그 어그리먼트라는 단어가 나왔던 부분은 슈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슈어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을 공유하려면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동의를 하는 거냐면 연구자, 그 다음에 그 연구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팀들이 될 수도 있고 병원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서치들이 되겠죠. 이들을 하고 그 다음에 슈어 간에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의의 내용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패스워드는 공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슈어의 어떤 보안 기준 같은 것들을 따라야 하니까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손 들어주셨던 두 번째 먼저 하고.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강재원입니다. 원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사실 영국 NIHR에서 나오는 연구들이 정말 유용한 것은 1차 의료 환경에서 만들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바로 임상 진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점은 1차 의료 세팅에서 연구 데이터 컬렉션이 될 때 데이터의 오디시라든지 데이터가 바로 입력이 됐는지에 대한 관리가 큰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굉장히 전역에 깔려 있는 많은 그 의원급에서 데이터의 퀄리티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Well, thank you for your informative presentations, and my question goes to Dr. Wai, and I am from SEC Hospital. I believe I see a lot of research results from the NIHR-funded research to be very useful, particularly because those researches are conducted in the primary care setting. And because of that, it is quite possible for us to use those research results to the clinical practice right away. But at the same time, because of the data that are being collected in the primary care setting, I am very much interested in the data collection or data audit or the data entry management setting. Because there are so many clinics around the country, and it may not be easy to manage the data integrity at the point of the collection and entry as if it is taking place in the big hospitals. So what about this? So all our studies must be run to GCP standard, and therefore we spend a lot of money in ensuring the quality of the data. So when a study is conducted in primary care, and many of our studies are conducted in primary care because that is where care is given in the UK, and we want our studies to be as relevant as possible. So the GP will have to be carefully trained about how to record data to GCP quality, and we will send monitors into the GP practice to check the research record against the original patient clinical record and ensure that they are valid. And we don't do that all the time on a selection of patients. So we are very clear that the quality of the data must be very high. What we would like to do in the future is make much more use of routinely collected data so that we could use remote monitoring. We could download the data from the GP computer
rather than sending a monitor out to look at the clinical report form in such detail. But we're only at the beginning of that process. 우선 그 데이터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GCP 표준을 따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 현장이 사실 영국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1차 의료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해서 GCP 표준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끔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모니터 요원들이 이제 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연구 리서치에 집어넣은 데이터하고 실제로 환자 데이터하고 서로 맞는지 이런 것들 전수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선택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품질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직접 가서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GP들이 컴퓨터에 입력한 것들을 원격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좋은 품질의 데이터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 예. 저는 한양대에 있는 김재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강보험 자료를 한 20년째 분석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 서비스 공공기관에도 일을 했었고, 실제로 자료를 다루다 보면 건강보험 자료가 매우 복잡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또는 커버리지가 바뀜에 따라서 또 연구 결과 자체가 180도 달라지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강보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는 수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 저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연구 디자인에, 스타디 디자인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에도 제가 참여했어야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있을 당시에는 월급은 심평원에서 받으면서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은 많은 그 시간과 인력이 데이터의 프로세싱과 스타디 디자인, 그 다음에 나중에 밸리데이션 이런 데 다 관여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백업이 안 되는 거죠. 그 기관의 자기 일이 아니니까. 특히 저는 영국처럼 이제 퍼블릭 펀딩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호주같이 지금 대학에서 이제 기반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그 많은 곳에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는 그 시스템이 유지가 가능하려면 실제로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 자료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프로세싱하고 연구 디자인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할 텐데 호주에서는 그것을 누가 하는지 이제 그리고 각 그 자료의 제공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백업 밸리데이션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것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 각 기관들이 참여하는지 이런 것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My question goes to Dr. Hon. I am from Hanyang University and I'm researching and I'm studying with the data from the Korea's National Health Servic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And while dealing with those data, I realized that whenever there is a change to the system or if there is any changes to the coverage, then the research result should change. And I should have been involved in the study design or data processing or data validation, although those are not the primary focus of the research. And that was also happened when I work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Insurance Assessment. Although I was employed by the government agency, I had to invest my time and efforts to validate and process the data. So maybe UK would be a different story because it has the public funding, but in Australia, the studies are being done at the university level or the research level. So in order to have the system and to maintain a system where the data can be actually collected and be validated and be used for the research purpose, I assume that there should be some skilled people
who can actually design the study and process the data and validate the data integrity. So who is doing this job in your country? And I assume that the owner or the provider of the data are the ones who know the data the best. So they may have to have the responsibility to validate the data. So is it actually happening in your case? That is a good question. As you say, researchers sit in universities and they're using data that has been funded by government and has been collected routinely as part of running the health system. There are many, many data quality issues with that routinely collected data. I think the key thing is actually having some form of good partnership between the researcher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hospitals and so on that are collecting the data, and feedback loops that are in place such that I think firstly people who've collected the data start to see some of the research results coming out and start to see that the data that they've collected actually is making a difference or could make a difference. But secondly, if there are very, very specific data quality issues that we discover, and we often do, often these are not known to the health department because they don't tend to be using the data for the sorts of things that we're using it for. They're using it mainly for sort of activity and costing types of purposes. So we will discover, that one hospital may have implemented some sort of mistake in the way they've coded something, for a couple of years. We have to feed that information back. We, in fact, find lots and lots of data quality issues. For many of the projects we do, a half to 2/3 of the entire duration of the project is actually spent obtaining the data, cleaning the data, linking it all together, and getting it in a form that then is useful for research. And that's, I guess, the value in having quite a large research centre like ours, where you have a critical mass of people who've done this a lot, who have, share between us the methods, the codes, the research design, and have a system in place for updating the data. It's something that's very hard to do for a very small, isolated research community because it is a huge amount of work.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대학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정부가 내놓는 데이터, 의료보험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도출이 되는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 문제는 사실 호주에서도 계속해서 야기가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연구기관들과 이 어떤 데이터가 됐든지 간에 그 데이터가 수집되는 기관들, 그게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 병의원이 될 수도 있겠고 할 텐데, 이런 그 연구하는 단과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단 사이에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피드백들이 순환될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참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낸 측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성된 데이터가 연구에 사용이 되고 그 연구의 결과로 뭔가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면 그것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데이터 퀄리티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연구에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비용 같은 거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데이터가 있어도 같은 데이터라도 목적이 달라서 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했던 경험들 중에서도 보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실수로 몇 년 기간 동안에 이제 코드를 잘못 입력을 한다던가 하는 사례를 본 적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기간의 한 3분의 1은 데이터 수집하고 그거를 이제 정화하는 작업,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데 그 시간을 다 소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연구단이 조금 규모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참 다행이고요. 굉장히 작은 이제 연구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요. Q&A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석해 주신 분들 다 이 무대 쪽으로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치. 네. 한 번 더 뛸게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어? 네. 끝난 거예요? 네.